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해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정길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하게 된 동기가 영남과 호남이 분열이 돼서 선거 과정을 보고 느낀 게 영남과 호남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또 선거 때만 되면 서로 분열이 되는지를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면서, 저는 출신이 전남 나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 살면서 호남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서로 화합하고 좀 평화롭게 싸우지 않는, 서로 이렇게 지역 간에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시연을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막상 시연을 해보니까 선거라는 게 영남과 호남이라는 벽이 아주 높고, 또 이게 친척 한 명, 학교, 동문 없이는 선거가 정말 힘든다는 걸 많이 느껴봤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연 한번 하고 강단에 서서 학교에 영남과 호남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되게 보면서 선거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선거가 서로 치르고 겪어보고 하면서 느끼게 된 동기가, 선거를 치면 칠수록 더 희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역할이 참, 호남 사람이 영남을 껴안고 서로 다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호남이라는 게 인식이 바뀌어지고, 그간에 있었던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좌파, 그런 이런 이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좌파 우파라는 개념 자체가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면서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면서 전라도 사람 빨갱이,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갈라치기를 안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내동에서 시연을 해봤고, 생전 모르는 삼동 젊은 곳에 가서 도의원도 해봤습니다. 그 정치로 느끼는 게, 역시 시연 도의원이 돼서 정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 시나 도나 국회나 꼭 전문가들이 좀 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다방면 아는 것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 들어가야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분야에서 공무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춘 분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시연 도의원 시절에 자료 요구하고 해보면 모든 원가 계산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무사하고 회계사가 한 2명만 있으면 양쪽 어느든지 커버해서 다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회에도 꼭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특히 이 공인회계사하고 저희 세무사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변호사만 너무 많은 국회가 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분야에, 저희 분야에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없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 출마된 동기가 꼭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또 그 다음에 세무사, 공인회사 말고도 건축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에 변리사,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했으면 참 우리 국회가 더 한층 더 발전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더 밝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좀 국회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이제 중소도시만 아주 많은 도시고 20인 미만 사업장이 한 9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가 먹거리 산업이 항상 2차 산업,
주가 되고요. 1차 밴드도 많이 없어. 그래서 항상 공장 수는 많지만 큰 기업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되면 우리 석임의 IC 하목 저쪽 그림들 해제해서 정말 동부와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김해에 5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지역으로 김해가 제일 발달돼 있다. 사통 8달 들어가 있는 우리 김해를 백소구 같은 그런 인재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해에 지금 대학병원이 없어서 큰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55만이 어디 아프면 인근 양산으로 가야 되든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정말 우리 김해의 목숨을 한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김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병원을 좀 유치했으면 저희 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시민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없는 이 차상위 계층들,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김해만을 위한 시민병원, 김해 그런 병원을 꼭 유치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요즘 이제 애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여성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돈을 300조 가까이 부어서 동기유발을 시켜도 안 가는 이유가 보니까 당장 돌아오는 게 이익이 없다. 본인한테 와닿는 게 없다. 그 저는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게 제가 가면 우리 있는 여성들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도 되고 몇 년 쉬고 나면 진급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려면 우리 근로소득자들한테 저는 결혼을 하면 우리 소득 금액의 50%를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애를 낳으면 한 5년간은 70% 소득세에서 감면을 시켜주고, 둘째를 낳으면 100% 감면을 시켜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내가 애를 낳으면 피부로 세금을 좀 안 내서 그런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일입니다. 오늘은 김해 을 지역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종길 후보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반드시 절반을 넘는 승리를 국민힘이 거두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부울경 지역에 여기서 전부 100% 국민힘이 승리한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절반을 넘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김해 지역이 현재 모두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 내년 부울경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 지역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다 그럴까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좀 경력이 약하다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김해 지역 모두 승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김해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김해시 전체가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 김해가 아직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김해에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을 계속 심어놨기 때문에 공천을 줘서 국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배가 하나도 없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오합지졸처럼 정리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끝나고 나면
항시 외부에서 뭐 낙하산 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모든 게 우리 선배들이 그런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희들 후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는 바람이 험하게 불어서 떨어졌을 뿐이지 우리 자질이 뭐 부족해서 한 거는 저는 거의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하나 자부심 느끼는 게 우리 세무사만큼 모두 원가 계산 다 하고 어디 분야를 봐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낙하산 공천에서 또 떨어지고 나면 가버리고 없고 그래서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공부해서 김해서 또 국회를 안 하고 나면 여기서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천해줘야 김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우기에서 낙하산 공천 지금 나오면 우리 김해 시민들이 이제 바보도 아니고 찍을지도 않을 겁니다. 뿌리 내리도록 모든 언론 단체들이 그래 만들어 주셔야 한 사람이 뿌리 내서 잘하는 정치인을 배출하지 옛날처럼 똑같은 마음 갖고 계시면 시켜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김해을 지역에는 후보님 비롯하여 모두 5분이 예비후보 등록을 어제까지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님이 특별히 다른 후보님들에 비하여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의원, 도의원 다 거치면서 민생을 발로 뛰어보고 예산도 정말 발로 뛰어서 누구보다도 예산도 많이 가져봤고 여기 김해 인구 중에 한 23%가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이 자리를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좌파가 아니고 모든 걸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우리 보수에서 또 우리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람들 껴안아 줬으면 우리 당에 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시원도 공돈도 주고 했으면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잘 흘러가서 정책이 아주 수월했을 건데 아주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껴안으려고 노력도 않고 자꾸 욕만 하니까 그 사람 갈 곳이 없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타파를 시켜서 합을 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이 여기서 똑같이 일락하는 부모로서 계속적으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앞으로 우리 김해에서 저희 당이 할 일이고 그래야 저 같은 호남 사람한테 이만큼 뿌리 내리고 한 번도 변치 않고 소신이 정치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네, 후보님은 이제 전문가로서 세무사라는 전문직을 갖고 계시면서 그동안 시의원, 도의원 그런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이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강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주권 재민의 헌법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인을 뽑는 실질적인 권력인 공천권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대표를 비롯한 실권자에게 있다 보니 후보들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정치권의 실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시민연합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네. 그냥 이제 선거철만 되면 줄서기 바쁘고 어떤 사람이 실세인지 저희도 정치를 해봤지만 참 그게 좀 아쉽다. 그냥 아예 처음으로 공천 룰을 아예 바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런 분이 국회에 가다 보면 우개를 바라보지 않고 밑에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정치를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되지 갑자기 누구 안다고 해서 내로 끊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한동훈 우리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정치를 깊게 바라보시고 저는 그렇게 하라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얘기가
건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봐야 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후보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그 보도를 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세대별로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보면은 저희 배울 때부터 시작한 게 1948년도에 그 대한민국이 이제 헌법이 새로 제정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권력이 나와서 헌법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 시절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각도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1948년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은 정치적으로는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 제정, 그리고 그 뒤에 수반된 여러 긴급 조치 발동 등으로 독재 정치를 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고 하는 평가가 일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하는 과정은 정권을 찾아오는 과정은 군사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과정은 틀렸지만은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 국가를 경제를 건설하는데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아주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관객이 넘었는데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구나요. 그 영화 큰 줄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정성화 경찰관과 연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해서 이게 일종의 반란군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 애국자다, 영웅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게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 그 영화가 지금 1,000만 관객을 지금 넘고 있는데요.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장태환 장군 하신 내용이 저는 군인으로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정권을 찬탈하고 엄연히 있는데 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장태환은 그때 수경 사령관이 하는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해서 문민정부를 이제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김영삼 정부는 사실 모두 그 업적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민주화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당시 아마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아마 김일성에게 넘어가는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뭘 잘못하셨냐면 본인이 투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그 부분을 저는 부정을 합니다. 또 그분은 제일 아쉬운 게 93년도에 5.18을 인정하면서 5.18 유공자를 갖다가 5,000명 만들어서 광주시에 넘겨줬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 너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김영삼 대통령 업적 중에 제일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그 이념 전쟁은 초월한 것 같고 그 중에 보면 전체주의, 극자들이 이제 여러 곳곳에 침투해서 그분들의 놀아나는 저 민주당 저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극자가 있든지 그런 사람 별로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노동 현장에 가면 그 좌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선동을 해서 하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많게는 100만, 적게는 한전 한 20만, 간첩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도 형성을 하다 보면 따라가는 것이지 저분들도 우리가
어떤 설득을 하면 저는 뭐 중도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자는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했던 그만큼은 숫자가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념 진영을 흔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파를 보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좌파 쪽을 이제 진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런 구분은 좌파 용어 전술에 우파가 휘말리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고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보면은 이제 그 좌파 우파는 이제 사상이 그 개념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는데, 뭐 극우 극자도 있고 그렇지만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맞기는 맞지만, 굳이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뭐 이런 게 구분하는 게, 저는 앞으로 그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뭐 사람을 갈라치기 하면 언제든가는 저거는 용어가 좀 통합이 안 되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용어들은 됐으면 앞으로 좀 다른 용어로 좀 바꿔서 사용했으면 우리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통합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성향을 흔히 좌파, 우파, 중도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파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지금 그 40대 갖고 있는 저출산,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드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사고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40대들을 껴안고 하려면, 앞으로 저 세대들이 60대가 되고 나면 우리를 받쳐줄 세대가 고립돼가지고 인구가 이제 절벽이 오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40대들이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인구가 절벽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 세대들이, 자기들이 정말 좌파가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앞길이 막막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좀 앞으로 나은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저분들이 40대가 아예 좌파로 돌아서서 보수를 좀 경멸하는 눈으로 보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만 잘 먹고 살고 아주 돈을 쉽게 벌고, 저런 부분이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 당시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김종인이 주장하는 게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론을 채택함으로 해서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김종인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가 올바른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김종인 그분이 처음에 경제민주화 자체는 용어는 참 좋죠. 좋은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물론 중도층도 흡수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저쪽 좌파들의 자기들 공간을 우리가 내준 쪽이 됐고, 그게 성공하지 못해서 자꾸 노동 현장에서 이제 극과 극으로 더 달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것이 헌법 가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이게 하나의 이념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합성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 될 것인데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자유는 우리가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법 테두리 내 밖에서 하는 것도 착각을 하는 게 저쪽 진보 쪽의 사상이 아닌가. 저는 모든 법 테두리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혜도 못 보는 그런 게 선의의 경쟁이지 모든 것을 갖다 보편다당하니 똑같이 해주면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똑같이 주면서 이렇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소위 운동권의 특권 세력을 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운동권이 소위 이제 자기들은 젊을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 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도 많이 가져가고 했었는데요. 그건 운동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자신들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반드시 올바르다고는 좀 곤란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민주화운동의 비판받아야 될 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그 민주화운동의 어떤 비판적인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는 본인들이 학생회장, 근데 특권층들이 잡아서 앞에 선도적으로 하긴 했지만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고 다 고생해서 하신 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들 몫인데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마냥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386 세대 아닙니까? 저는 민주화운동 세대들은 2000년도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국가에 세금 한 번 납부 안 하고 소득세 한 번 낸 한 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요직에 앉아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들이 가서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가족을 부양했는지, 국가에 대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그거 똑같이 운동을 해서 다른 일과 종사를 하고 일도 하고 곳곳에 필요한 직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 저분들은 직장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런 세대들을 이번에는 그냥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좀 멀리해서 앞으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지 않아야 되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후보님의 전문 분야와 또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속세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다. 그리고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가업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경영 마인드를 저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상속세 이 자체가요. 40년 전부터 세율이 똑같고 또 기본 공제되는 것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갔으면 상속세 세액 공제도 많이 올려줘야 되고 또 부의 상속세액은 어느 금액은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것은 소득 공제액도 좀 낮춰줘야 되고 특히 부의 상속, 기업의 상속 공제는 승계를 시켜서 세금을 내버리면 지난번에 우리 삼성에 예를 들면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 재산에 13조를 19조 중에 12조 8천억이 있는데 13조를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열사 42개 중에 상속세를 다 납부를 하면 계열사가 22개로 줄어들면 누가 그 회사를 경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속세 부분은 좀 낮춰줘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돈이 120억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50억 내고 나오면 기업이 갈라쳐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 있는 주식만 갖고 있지.
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땅을 팔면 또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게 폐단이 계속돼서 하나의 기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상속세 체계를 다 바꿔야 된다. 네, 그분은 뭐 후보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좀 적극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도입 취지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체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런 게 입법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해마다 과도하게 상승됨을 해가지고 오히려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열악한 근로자의 그 어떤 취업을 오히려 방해하는 제도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과 노는 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일부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자체는 이제 동기는 맞는데 일본처럼 업종별로 좀 제한을 둬서 업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규정을 둬야 맞지. 실제 최저임금을 두니까 식당 정말 어려운 업종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 저는 최저임금은 두되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업종별로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최저임금이란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을 하고 앞으로 계속 폐단이 안 나오지.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정말 밑에서 생계형 삶을 사는 사업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좀 바꿔서 최저임금을 정했으면 그런 체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펴야 될 것인지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자체로 보면 좌우로 너무 갈라쳐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밀어붙이는 저런 정치는 앞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 폐단이 뭐냐면 우리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리 곳곳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개딸들, 그런 세대들 협박이나 하고 그런 세대가 없어지려면 아까 386 세대들이 좀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그런 세력들을 좀 몰아내서 어떤 제도적으로 법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입법이 하나도 안 되고 그애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정권을 바꿔놨어도 우리가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시고 나서 정말 운동권 저쪽 전체주의 세력들 곳곳에 숨어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첩 같은 저런 세력들을 좀 사회에서 좀 도태시키고 그런 의회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하게 된 각오라 그럴까요?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된다면 공천 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를 얼마나 좀 적극 해주실는지 그에 대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 전신 우리 당 현재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해서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탈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기표 위원장이 선거 20 며칠 남겨놓고 제가 이기고 있는 선거판을 낙하산 공천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졌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다음날 저는 선대 본부장 맡아서 바로 선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당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